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이른바 인적 쇄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당 안팎에서 일고 있는 중진 용태론의 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초선 모임 의원들 오전에 회동을 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한국당 김태희 의원이 주장한 이른바 중진 용태론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당 초선 의원 25명은 오늘 오전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뿐 아니라 소위 대권 잠룡이라면 당이 원하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흠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촉발된 당의 인적 혁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적극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인적 쇄신 요구와 함께 보수 대통합 논의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어제 보수 빅텐트 논의를 제안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통합 논의를 강조했는데요. 황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자유민주 세력의 통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도 또 신당 창당 수순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은 어젯밤 회의를 열어서 신당 창당과 보수 통합 논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신당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기획단 단장은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의원과 바른정당 출신 유이동 의원에게 맡겼습니다. 변혁을 이끄는 유승민 의원은 권은희, 유이동 두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가까운 시일 내에 구상을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재건이 정말 쉬우냐? 이게 지난 3년 동안 되지 않았던 이 보수 재건이 선거를 앞두고 말 몇 마디로 그냥 만나서 압수하고. 유 의원은 보수 재건을 위해서 원칙만 확실히 지켜진다면 아무것도 따지지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야당 움직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은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 책임을 피하기 위한 황교안 대표의 묻지마 보수 통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제안을 받은 사람조차 황당해한다며 시선 회피용 폭탄 던지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5달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계 개편에 매달리는 제1야당의 행보가 답답하다며 박찬주 영입 논란에 대한 대답부터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소한의 교감이나 소통도 생략한 일방통행식 뚱딴지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파행을 위한 구실 찾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강기정 정무수석의 운영위 발언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던 국회 예결위원회도 오전 10시부터 개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독도 앞바다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밤사이 해군 광양함과 청해진함이 동시에 투입돼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어제 야간 수색에도 성과가 없었군요. 네, 밤사이 수중 무인 탐사기를 이용한 수중 수색이 계속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체 인양 위치 주변에서 119 구조대의 붉은색 기동복 상의를 발견해 로봇팔로 인양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미 수습된 정비사의 옷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야간 수색에 함선 17척과 항공기 4대가 투입됐고 조명탄 180여 발이 투하됐습니다. 수색당국은 해군 광양함과 청해진함을 동시에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광양함은 기동복을 발견한 수중 무인 탐사기 같은 장비를 갖추고 있어 수중 탐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사이드 스캔 소나가 있는 바다로 1, 2호와 아일랜드 등을 동원해 바닷속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다 위에는 함선 13척과 항공기 6대가 광범위한 탐색을 벌입니다.
독도경비대도 독도 인근 해안가를 정밀 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색당국은 지금까지 독도해역에서 실종자 7명 가운데 헬기 부기장과 정비실장, 조업 중 손가락이 절단돼 이송되던 응급환자 등 시신 3구를 수습해 계명대 동산병원에 안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응급환자의 시신은 오늘 오전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고향인 경남 의령으로 옮겨졌고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고 원인도 밝혀야 될 텐데요. 관련해서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사고 헬기 동체를 김포공항으로 옮겨 엔진 등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헬기 제조사인 에어버스 관계자도 입국해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위는 사고 헬기 꼬리 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닷속 블랙박스가 회수되면 헬기와 관제소의 교신 내용도 입수해 분석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2차 조사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1차 때와 달리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어제 2차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겁니까? 네, 도르지 소장은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일단 풀려났습니다. 혐의는 크게 강제추행과 협박 두 가지입니다.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추행하고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는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이뤄진 2차 조사에서는 1차 때와 달리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 도르지 소장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일 이뤄진 1차 조사에서는 자신이 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는데 2차 조사에서 거듭된 추궁에 진술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네, 2차 조사가 끝나고 곧장 석방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도르지 소장은 일단 석방은 됐습니다. 오늘 새벽 풀려나서 주한 몽골 대사관 측이 마련한 곳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풀려나긴 했지만 바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진 탓인데요.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지난 5일부터 열흘 동안 도르지 소장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사관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2차 조사가 늦게까지 진행된 만큼 오늘 당장 도르지 소장을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몽골의 헌법재판소장을 계속해서 국내에 머물게 하는 것도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조사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의 송치에 약식 기소 형식으로 사법 처리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경기 도중에 상대 선수 부상에 얽히면서 생긴 마음고생을 털어내는 멀티골로 한국 축구사를 새로 썼습니다.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가지고 있던 한국인 유럽 무대 최다골 기록을 넘어섰는데요. 이 소식은 최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에버턴전에서 안드레 고메스의 발목 골절 부상에 얽히며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손흥민. 우려와 달리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지베즈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출격한 뒤 의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반 33분 역습 상황에선 팀의 선제골에도 관여했습니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손흥민의 슈팅은 상대 수비수에 막혔지만 동료 로셀소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첫 골을 뽑아냈습니다. 손흥민도 함께 기뻐하며 환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된 건 팀이 1대0으로 앞서던 후반 12분. 역습 상황에서 델리알리의 패스를 이어받은 손흥민은 왼발 슈팅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시즌 6호 골이자 챔피언스 리그 4호 골입니다. 개인 통산으로는 122호 골로 차범근 전 감독이 갖고 있던 한국인 유럽 무대 개인 통산 최다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기쁨의 순간이었지만 손흥민은 안드레 고메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세리머니로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4분 뒤엔 데니 로지가 낮게 올린 크로스를 이번엔 오른발로 마무리하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국인 유럽 무대 최다골 기록도 123골로 끌어올렸습니다. 챔피언스리그 5호 골로 챔피언스리그 득점 랭킹 공동 3위로도 올라섰습니다.
멀티골로 맹활약한 손흥민은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인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영국 BBC는 힘든 상황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다며 손흥민에게 최고의 밤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의 맹활약으로 대승을 거둔 토트넘도 조 2위 자리를 굳건히 하며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을 향한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매우 추워지겠습니다. 또 절기상 입동인 내일은 내륙 곳곳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위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우리 조상들이 만든 절기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일이 겨울에 접어든다는 뜻의 입동인데 이 절기에 맞추기라도 하듯이 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절기에 맞춘 듯 내일은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남하하기 때문인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7도였는데 내일은 1도까지 내려갑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철원은 영하 3도, 춘천 영하 1도, 대전 0도, 대구 4도 등 중부 내륙은 영하권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체감 온도가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 낮부터 점차 풀리겠지만 다음 주 후반에는 서울 실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때이른 겨울 추위가 주기적으로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어제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지역, 여기에다가 영등포구 한개동을 포함해서 서울 8개 구의 27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죠. 이들 지역이 비강남권을 비롯해서 수도권까지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을 한 건데요. 민간 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가 억눌려서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김여루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어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후에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분양가 상한제 효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7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는데요. 사실 이때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전망은 나왔습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가 건설사의 재건축 이윤을 낮춰 시장 과열을 막아 집값 상승세를 낮출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4구와 영등포, 마포, 용산같이 고분양가가 만성화된 지역은 시행사나 건설사의 과도한 이윤이 제한되면서 종전보다 분양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특히 청약 통장을 가진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높아지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반대로 우려하는 시각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네, 아파트 공급이 줄어 오히려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기존 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 효과를 이끌어내기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던 지난 2007년과 달리 전국 시행이 아닌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대한 청약 쏠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나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이 막히게 되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 발생에 대비해서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당분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분양가는 얼마나 내려가는 겁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은 정부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예. 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나고 국토부에서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4구 등 서울 지역 27개 동의 분양가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가격보다
5에서 10%가량 낮아진다고 예측했습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가 최대 20%가량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올해 3.3제곱미터 기준 평균 분양가는 5천만 원에 육박했는데요. 일부의 전망대로 여기에서 20% 수준에서 낮아지면 청약 1순위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부터 구조까지 모든 의혹을 다시 파헤치겠다.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전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족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단을 이끌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이 세월호와 관련한 마지막 수사가 되게 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5년인데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도 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전면 재수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거죠? 네, 대검은 어제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서 세월호 참사 의혹들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구성을 마치고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특별수사단 지시인데요. 지휘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이 맡습니다. 대검이 별도 수사단을 꾸려서 세월호 참사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사고 책임 규명에 대해서는 목포지청이, 청해진 해운 비리 의혹은 인천지검이 별도로 수사했습니다. 네, 특별수사단 단장으로는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지명이 됐는데요. 이번 수사가 마지막에 되게 하는 게 목표다. 이런 각오를 밝혔다고요. 네,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은 오늘부터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는데 오늘 아침 취재진 앞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임 단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재수사가 세월호 관련 마지막 조사가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관련 제기된 모든 의혹과 문제점을 모두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 수사의 미비점이나 문제점도 당연히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수단장을 맡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 특수부장을 지냈습니다. 지난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요. 지난 2014년에서 2015년에는 STX그룹 경영진 비리,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비리 등을 수사했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수사와 대형 인명사고 수사 경험을 갖춘 부장검사급 수사팀장 2명과 평검사 대여섯 명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검찰뿐 아니라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수차례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자, 검찰은 이번 특수단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수사해보자는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 차원의 특조위는 참사 당시 구조와 수색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해경이 맥박이 있는 학생을 응급 헬기에 태우지 못했고 해경 간부들이 헬기를 이용했다가 이런 조사 결과들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 4월 세월호 내부 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고발 사건 역시 특별수사단이 넘겨받았습니다. 예. 자, 유가족들은 일단 환영 입장을 냈죠? 네, 유족들은 검찰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면적인 재수사로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책임자 전원 처벌로 이어지길 촉구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요청한다며 겉으로 보이는 신용만 내지 말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역시 범죄 혐의 의심 사례가 나오면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면서 수사단 설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유가족 단체는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지금 예고한 상황인데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요.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 122명을 추려서
추가 고소고발을 예고했는데요. 특별수사단은 이 명단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조위는 황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가하고 수사 라인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황 대표가 제2야당을 이끄는 만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내년 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 논란부터 삼총교육대 발언을 한 박찬주 전 육군대작 영입 보류까지 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선 자유한국당이 요즘 여러 가지 의미로 화제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중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론도 제기가 되는데 특히 오늘 오전에는 20명이 넘는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중진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기자가 오늘 오전 모임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을 국회에서 직접 만나서 어떤 이유에서 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죠. 김주영 기자. 네, 지금 이곳은 국회 사랑제입니다. 웨빙 행사도 열리고 주말에는 야외 결혼식도 진행되는 곳인데요. 오늘 이곳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조찬 모임에 직접 참석했던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산 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저희가 가을을 맞아서 좀 밖으로 나와봤는데요. 고즈넉한 사랑제와 가을 단풍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주변에 산책도 자주 하고 하시나요? 네, 참 아름답지요. 우리 네. 유치원 학생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곳에 자주는 못 옵니다. 국회에서 중요한 외빈 행사 있을 때만 종종 옵니다. 네, 참 항상 바쁘시다는 말씀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도 무척 좀 바쁘셨던 것 같아요. 초재선 의원님들, 한국당 초재선 의원님들이 모임을 가지셨는데 오늘 몇 분 정도 참석하셨나요? 26분 나오셨습니다. 26분. 저는 이렇게 자주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재선 의원님들이 모임을 가지신다는 거 좀 종종 모이고 하시나요? 큰 국가적인 현안이 있거나 이슈가 있을 때는 의원들이 자주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또 의견도 내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현장에 갔던 취재 기자 이야기로는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지고 경론이 이루어졌던 걸로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시는데 요즘 관심사인 인적 쇄신론, 내년 총선에서의 인적 쇄신론도 중요한 주제였던 것이죠. 네, 이제 당이 변해야지요. 이 정당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제 인적 청산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의 요구를 담아낼 것인가, 또 초선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대화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네,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제 김태흠 의원님께서 인적 쇄신의 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어요. 영남권, 서울 강남 3구의 3선 이상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용퇴론을 제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나오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셨나요? 네, 우선 김태흠 의원의 용기 있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 지지를 하기로 했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초선들 또한 화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또한 기득권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초선들의 거취에 관해서도 당에 다 일임을 하고, 그리고 또 초선들이 우리 본인의 그 지역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명도가 있고 당의 요청이 있으면 수도권에 출마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을 또 냈고요. 또 그에 덧붙여서 지금 영남에서 3선 이상 하셨거나 또 강남 3구에서 하셨던 우리 선배님들께서 당을 위하고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아주 위태롭고 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당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이런 수도권 쪽에서 좀 나와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로 나눴습니다. 소위 잠룡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우선 3선 이상들도 얘기를 했지만 방금 말씀 주신 잠룡들, 당에 고위직을 했거나 또 정부에서 고위직을 하셔가지고 향후 국가를 위해서 큰 역할을 좀 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들 또한
과감하게 수도권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더 큰 길을 좀 열어달라. 그래서 수도권 쪽에 나와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용태론이 나온 뒤에 여러 가지 좀 비판적인 시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은 물러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물러나라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용태는 아니고요. 당이 어려우니까 헌신을 해 주십사.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 큰 바람을 좀 주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한 초선들도 뭐 무게감은 좀 틀리겠지만 비교적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당이 요청하거나 또 저희가 수도권에 출마를 할 경우가 온다고 하면 저희들도 초선 누구든 다 수용하기로 이렇게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그 의원님 워낙 당내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으시고 삼선 의원님들과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좀 반응은 어떠신가요? 이제 국민 동의를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형태의 당을 위한 고언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의견을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한번 여러 가지 형태로 재선 또 삼선 또 선배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시거나 하신 의원님들은 안 계신가요? 왜 왜 나한테 이러느냐, 혹은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이런 항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국가를 위한 목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의 명제에 맞으면 많은 분들이 호응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또 다른 좀 비판 지점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진 용태론, 뭐 불출마 선언 1호 유민봉 의원님, 뭐 다 보면 친박계로 분류되시는 의원님들인데요. 이 때문에 친박계 의원님들이 좀 공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뭐 선제적으로 기선잡기에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당에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건 없어졌습니다. 이미 그건 뭐 왜냐하면 계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모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없어졌다는 말씀 드리고, 당이 지금 어려운데 지금 국민들한테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가 죽어서라도 할 일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될 일들이지,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을 용퇴시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큰 기준을 잡아서 우리 이 우파가 바로 서서 좌파를 견제해야 되는, 또 무너져 있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에서 우리가 던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직접 물갈이 대상이라고 꼽히는 의원님들과도 좀 만나 뵙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선수와 지역이 뭐가 중요하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교적 수도권, 충청권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들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남 지역, 호남 지역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비례대표 수준으로 한 거 아닌가요? 공천만 받으시면 비교적 수월하게 당선됐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다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 경험도 풍부하시고 또 앞으로 국가를 위해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당이 어려울 때 수도권이나 좀 힘들고 이런 지역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좀 헌신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크게 보면 한국당 이외에 바른정당계 그리고 이제 우리공화당 쪽 세력이 있을 텐데요. 뭐 가볍게 먼저 혹시 의원님은 어느 쪽 분들과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시는 편일까요? 소통은 뭐 모두 다 합니다. 예, 국회의원은 경계가 없고 공통의 목표,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하고도 뭐 충분히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저는 뭐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친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아주 폭넓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초선들이 모였을 때도 주제를 한정을 했습니다. 인적에 대한 쇄신 문제와 바로 이 우파의 통합에 대한 이 가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파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로 의견이 좀 모아졌을까요? 저는 제 세력들이 다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당도 내려놔야 되고 또 바른당 또 공화당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함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차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맞는 말씀이지만 그 바른정당계와 소위 우리공화당 쪽의 입장 너무 좀 극과 극으로 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정치는 상상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 상상력을 또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구체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든 바른당이든 우리의 국가의 목표를 향해서 진솔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면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이 사실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총선까지가. 사실 궁금한 건 한국당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성 의원님이 보시기에 한국당 몇 석 정도 얻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시나요? 국민들한테 겸손하게 다가가야지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뼈를 깎는 쇄신과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국민한테 다가가면 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 정권에 대해서 맞서고 또 이 정권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표를 또 의석수를 주실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우신 거고요.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앞서도 좀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한국당 이외의 다른 보수 세력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보수 세력들에게 한 말씀 전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국민을 위해서 가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개인이 국회의원 한두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한 사람 한 국회의원이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이해를 구하고 도와주십사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였었을 때에 우리 우파 전체가 하나로 대응 세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반발과 관계없이 한미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로 예고된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두고 북한이 어제 맹비난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계획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한미훈련은 북한의 분노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 국방부 이스트번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분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거나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 공중훈련과 같은 훈련들은 외교관들이 북한과 열린 대화를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도록 하면서 대비태세를 보장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무부가 북한과 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지만 훈련 자체는 북한의 반발에 좌우될 성격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만 이스트번 대변인은 올해 계획된 연합 공중훈련이 해마다 12월 실시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와 다른 것인지 이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분명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다음 달로 예고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비난하며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도 참여한 권정근 북한 순회대사는 담화를 통해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정근 북한 대사는 미 국방부가 싱가포르 북미 순화회담 이후 중지하기로 했던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다음 달에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면서 이는 자신들과 대결 선언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다가 시도교육감들과의 사전 협의를 위해서 오늘로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그제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학종
최종 합격률과 평균 내신 등급을 분석한 결과 고교 서열화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된 프로듀스 X 101 담당 PD 안모 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 PD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올해와 지난해 각각 방송된 시즌4 프로듀스 X 101과 시즌3 프로듀스 48의 순위 조작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방송된 시즌1과 시즌2의 조작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안 PD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강남의 유흥업소 등에서 최소 수천만 원대의 접대를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윗선의 개입 여부와 함께 엠넷의 다른 경연 프로그램인 아이돌 학교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에서 수색을 하던 군부대가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또 오전 9시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에서는 농민이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환경부는 폐사체에서 시료를 뽑아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는 모두 22마리로 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빼빼로데이와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선물용 초콜릿 제품 제조 판매업체 3,600곳을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 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5곳 등입니다. 식약처는 또 제과점과 편의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막대 과자와 초콜릿 등 선물용 제품에 대한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 국무부 서열 3위 고위 관료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진술에 나섰는데요. 의회 조사에 응하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반기를 든 건데 민주당은 고위 외교관 녹취록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 데이비드 헤일 정무차관이 미국 의회에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비공개 증언 조사가 이뤄지는 상임위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조사에 처음으로 출석한 겁니다. 민주당 하원이 여러 차례 백악관 등 트럼프 행정부 인사를 불렀지만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원은 헤일 차관을 포함해 4명을 불렀지만 다른 3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헤일 차관의 증언과 관련해 이는 빠르게 진행되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백악관에 맞서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탄핵 조사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없는 사실로 소동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All this other noise that Mr. Schiff wants to stir up that isn't fundamentally critical to what actually took place. 민주당은 그동안 조사한 비공개 증언의 녹취록을 연일 내놓는 공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전 군사 원조의 대가성을 인정하는 고든 선들랜드 EU 주재 미국 대사에 이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인 윌리엄 테일러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일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탄핵 조사를 두고 벌어지는 민주당과 트럼프 측의 갈등이 다음 주 예정된 공개 청문회에서 어떻게 폭발할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한국당 간판 포기도 가능하다. 유승민 의원, 우리공화당과 소통해왔고 이 모두가 함께하는 빅텐트를 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말한 탄핵의 강을 건너는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우리공화당과 바른미래당 변혁 의원들 간의 생각이 너무 극과 극이라서요. 결과적으로 하나로 모일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평론 고수들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